아버님 살살해 주세요. 제발요. 시아버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를 포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거대한 것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탈출하려 했지만 힘 좋은 아버님에게는 이겨낼 수 없었죠.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포도 농장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 리엔. 하지만 자상했던 남편과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두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장밋빛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갑니다. 매일 밤 포도 창고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비밀과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약한 자신을 버리고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엔. 올해로 28살이 된 베트남 여성입니다. 저의 고향은 메콩강의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부모님은 평생을 밭에서 일하셨지만 우리 6남매를 먹여 살리기엔 늘 힘이 붙였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코리안 드림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결혼 중매인을 통해 한국 남자 김태호를 소개받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저보다 20살 많았지만 선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서 큰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직접 저를 보러 왔고 자신의 과수원이 아름다운 곳이라며 자랑했습니다. 아버님은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죠. 그의 진심에 저는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천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 말대로 그의 과수원은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아버님 되실 김덕수 영감은 저를 친딸처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아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그 따뜻한 온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혼 후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툰 한국말을 쓰는 저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고 시아버님은 밭일 한 번 시키지 않고 제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가장 따뜻해 보였던 땅에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 포도 수확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포도를 팔기 위해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저와 시아버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아닌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아버님이 제 등 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인기척에 뒤돌아보자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의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격려가 아닌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애써 생각했지만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거나 제 방문 앞을 일부러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시아버지가 저를 포도 창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과수원 한쪽에 있는 거대한 저온 창고는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그는 포도 상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지만 육중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과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님, 왜 문을? 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짐승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처럼 믿었던 인자한 얼굴은 사라지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 앞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저의 울음은 포도 상자 더미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의 희망까지. 그 후 포도 창고는 제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이역만리 타국에서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신분증과 여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갇힌 새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밥상을 차렸고 그들이 태연하게 포도를 깎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포도의 달콤한 향기는 이제 역겨운 악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남편 옆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겨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드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렸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약자였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처럼 감정을 지우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 아들과 인자한 아버지 행세를 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김영감님 댁 며느리는 참 복도 많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저의 속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과수원의 모든 소유권은 시아버지 명의였고 남편은 그저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아들을 철저히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과 여권을 되찾기 위해 시아버지의 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밭에 나간 틈을 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의 여권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품에 숨기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남편의 차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저는 절규했습니다. 이건 나.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더는 못 살아. 하지만 그는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고 결국 저는 다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저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리엔, 제발 이러지 마. 당신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감시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는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베트남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저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 하지만 어떻게? 돈도 힘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억울함과 분노뿐. 저는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명백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녹음. 저는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픈 척을 했습니다. 제 모습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한국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작은 녹음기 하나만 사줄 수 없을까요? 저의 간절한 부탁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 손에 작은 mp3 녹음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또다시 저를 포도 창고로 불렀습니다. 저는 창고로 끌려가기 직전 옷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그날 창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가 내뱉은 더러운 말들이 저의 신음소리와 함께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처의 기록이자 그의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웃 과수원의 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포도밭을 일구며 사셨는데 어느 날 제 팔에 있는 시퍼런 멍 자국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다 그래도 절대 죽을 생각은 말아라.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농담,
남편의 비겁한 변명이 모두 녹음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포도 창고는 진실의 증거를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제 마음속에 용기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대구에 사는 아들 집에 간다는 핑계로 지인인 최영미 변호사에게 제 사연을 전했고 변호사는 이곳 영천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최영미 변호사님은 할머니의 조카 행세를 하며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변호사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수원 가장자리에 있는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녹음 파일과 일기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파일을 확인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엔 씨, 정말 힘드셨겠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여성보호 쉼터와 연계하여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곧바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님 접대가 소홀한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과수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고 돌아가는 길에 변호사님은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벽 2시,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의 날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탈출을 약속한 날까지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더 순종적인 며느리, 착한 아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죠. 밤이 되면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며 약속된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밤 시아버님과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 숨겨진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짧게 깜빡였습니다. 최영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리엔 씨. 이제 다 괜찮아요. 변호사님은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곳은 서울 근교의 여성보호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님을 통해 시아버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남편은 쉼터로 몇 번이나 연락해 아버지가 다 용서하신대 돌아와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들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저를 돈을 목적으로 유혹한 부도덕한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인석에서 포도 창고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법정은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제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와 저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 필사적인 저항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뜯었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저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팔에 남은 흉터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흉터가 사람의 치아 자국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나온 남편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지만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반대 신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주 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고 판사님은 피고인 김떡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안도감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끌려나갔고 남편은 잿빛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거짓 증언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과수원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리엔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위자료로 받은 과수원으로 가서 리엔네 과수원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영천의 가을은 아름다웠고 제 과수원의 포도나무들은 탐스러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엔네 과수원을 당당하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익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과수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과수원 마당에서는 베트남 쌀국수와 한국의 김치찌개가 함께 끓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끔 포도 창고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때 지옥 같았던 그곳은 이제 공포의 공간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는 제가 수확한 보랏빛 포도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 눈물과 땀, 희망의 결실이죠. 저는 그곳을 증거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제 과거의 아픔과 제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담긴 방. 저는 아직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한 마음은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셨던 이 할머니와 최영미 변호사님,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마을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름 리엔으로 이곳 영천에서 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엔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